안녕하세요. 개발한 역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코딩을 하는가, 왜 코딩을 매력 있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개발자분들이 구직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돌이켜 보면서, 나는 생계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배우되 왜 하필 코딩을 선택했을까? 코딩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또한 저도 3월, 4월, 5월 초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밤을 샜고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마무리가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고 힘들더라고요. 본인, 저 자신에게도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초심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나는 왜 코딩을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코딩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개인의 힘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적성이 맞는 개인이겠죠. 보통 이제 그 현대사회는 사회 또는 조직이 개인보다 훨씬 세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회사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고, 국가와 개인을 비교하면 더 그렇죠. 국가의 명령, 국가의 행정적인 명령은 개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코딩이라는 분야는 뛰어난 개인이어야 되겠죠. 개인이 큰 조직을 압도할 수가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이제 맞다이로 싸우려면 완전 개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좀 팀이 돼야 되겠죠. 작은 조직 또는 개인이 큰 조직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가 IT 코딩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줬던 게 이제 공공 마스크 앱이었죠.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이제 시빅 해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공공 마스크 앱을 아무런 보상 대가 없이 만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큰 효용성을 주셨죠. 모든 국민들한테. 저 약국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힘들었지만, 네. 이건 되게 모범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사간 거래 내역서 서비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저희가 팀원이 지금 개발자는 3명 조직이거든요. 디자이너까지 합하면 4명이 조직인데 작은 조직에서 단기간에 만들어서 런칭을 했고 그랬지만 금방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약사님들이 사용해 주셨고 아주 적은 통계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하면 약 65,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코 막힘 약을 받는 그런 혜택을 얻었어요. 6개월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공공 마스크 앱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니까 그 관공서에서도 주목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개인 또는 작은 조직이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주는 게 줄 수 있는 게 되게 드물죠. 그런데 코딩이라는 기술은 그런 임팩트를 크게 줄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사회를 되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회가 발전하거나 변화시키는 거는 정치 선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과거엔 혁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혁명 이러면은 길로틴으로 수백 명을 목을 자르고 처형하고 그랬죠. 결국은 혁명은 되게 폭력적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거고. 정치도 이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사실 쭉 흐름을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방향으로 쭉 흐르는 건 아니죠. 그런 거에 비해서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거는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도 어제보단 내일이 나은 거죠. 그리고 좀 어떤 분야에선 반드시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죠. 질병의 치료제의 발명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접적인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발전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게 코딩이라는 부분도 저는 많이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극단적으로 가면 특이점주의자 분들이 있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인류의 그 지적 능력의 총합을 앞설 거다. 그런 분들. 근데 요즘 매우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주의자, 퓨처리스트. 사실 퓨처리스트는 미래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고 미래학자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미래는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좀 근거를 가지고 예측하면서 그 안에는 이제 그런 미래의 도래를 위해서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거나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현대사회에서 가장 낭만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이나 과학자거나 IT 기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기여를 하시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기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테크 기업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코딩이 또 되게 좋은 게 적성이 맞으면 돈도 벌고 칭찬도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 코딩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늦게 적성을 발견한 거예요. 예, 완전 그 레이트 블루먼 거죠. 그 개발로 뭐 3년밖에 안 됐는데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돈도 벌어요. 그 이제 협력사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커요. 사실은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매출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게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약사이기도 하고 개발을 뭐 부끄럽지만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잘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조만간 좀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네,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뭐 잘하면 적성에 맞으면 돈도 벌고 칭찬도 받는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네, 자기 좋아하는 일을. 그래서 코딩이 적성에 맞으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전 이건 이제 국내적인 요인인데 한국은 지금 인구 절벽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30년만 있으면 아마 인구가 절반, 또 30년 있으면 인구가 4분의 1로 줄 거거든요. 그러면 30년 있을 때 인구가 4분의 1인가요? 더 빠르게 감소될 수도 있어요.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되냐? 당연히 뭐 이제 외국인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고 드론이나 로봇, 인공지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에 10년, 20년 있다가 군대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전 당연히 여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남녀 공동증병으로 갈까요? 그게 쉬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단 드론이나 로봇을 도입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 그럴 만한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10년 있으면 국내 군대에 드론보다 군인보다 드론이 개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례를 봐도 드론의 활약이 더 크잖아요. 뭐 몇십억 되는, 십몇억 되는 탱크 하나를 몇백만 원짜리 드론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건 드론의 도입은 명약 관화하다. 그럼 드론,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코딩 기술.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반도체랑 이제 그 제어, 그 모터나 센서,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 게 또 코딩이다. 다만 여기는 그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되게 로우 레벨의 코딩이 가능한 그런 코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러스트를 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그런데 여기 약간 한 가지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글쎄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한다? 글쎄,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제가 맨 처음에 코딩이 어떤 개인이 큰 조직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독 인공지능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은 막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GPU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무조건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예, 이미.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지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천재적인 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약간 이제 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아니면 작은 기업이 뭔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지나갔다, 그 시기가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응용 솔루션은 모르겠어요. 응용 솔루션은 괜찮죠. 아니면 이제 IoT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량 모델을 개발한다.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진짜 완전 탑 레벨의 인공지능을 목표로 해서 그런 개발을 하고 세계 탑 레벨의 회사들과 경쟁한다라는 수준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고 대거 투자를 받아서 막 몇백억씩 초반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 싸워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드론과 로봇은 이제 각각의 기술적인 장벽이 일단 적고요. 각각의 특화된 니치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망이 좀 밝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자전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예를 들어 볼펜 같은 아주 일상적인 도구가 될 거거든요. 드론이나 로봇이. 볼펜, 아니면 컴퓨터 이 정도? 근데 그런 분야들은 1등이 아니어도 나름대로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드론, 로봇 이런 쪽은 당연히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인구 절벽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이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딩은 할만하다. 네. 그러니까 힘을 내서 한번 다시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